네, 뉴스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법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송기원 의원 나와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간사죠? 증인 문제는 간사 간 협의에 맡겨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당은 언제까지 좀 오늘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뭐 좀 회의 한 달 기다려봐야죠. 간사님 좀 안에서 큰 소리 났는데 혹시 의견이 좀 어느 부분에서 있는지. 아니 증인협의가 같이 열어야 된다니까 내가 그런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응? 증인협의가 안 되면 청문계획서를 채택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그럼 대부분 합의는 뭐 하는 거예요? 한국당은 여전히 가족을 포함한 증인 그 문제가 아니고 증인협의가 돼야지만 청문계획을 채택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안건 3개를 다 오늘 일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인을 어떻게 하자는 게 한국당의 의견인가요? 증인이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청문계획을 채택하자는 거예요. 아직 그 얘기는 없고. 원내대표끼리에서는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됐다고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그러면 특정하게 요구하는 증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자기네도 요구하는 증인이 안 되면 청문계획을 채택 안 하려는 거지 그게. 누굴 요구합니까? 아니 그 아직 그것까지 얘기 안 했다 했잖아. 자 됐나요? 그래서 빨리 저기 합의한 대로 청문계획부터 먼저 채택을 하고 증인 문제는 우리 간사들끼리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신환 간사가 좀 연락이 안 돼서 김도욱 간사하고 저하고 둘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소한 양해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런 의사는 또 얘기를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항 없으시죠? 자. 네, 지금 현재 이 시각 국회 현장 보고 계십니다. 법사위 사실 당초 예정대로라면 5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원 의원이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청문계획서 채택을 하고 증인 문제는 간사 간 협의에 맡겨야 하는 것이 상례다. 한국당이 지금 증인 계획서가 없으면 청문계획 채택을 안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송기원 의원 얘기로는 여당 입장이 되겠죠. 여당은 지금 먼저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을 하고 증인 문제는 간사끼리 좀 협의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은 계획서가 없으면 청문 계획 채택을 안 하겠다. 증인 계획서가 없으면 청문 계획 채택을 안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이 돼서 일단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야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하고 또 증인 문제도 논의를 할 예정인데 지금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서 6일에 청문회가 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여야 간의 이견이 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국회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죠. 증인 협의가 돼야지만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청문계획서 먼저 채택을 하고 중요한 다른 세부 내용은 간사 간의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간사 간 협의에 맡기는 게 상례다. 때문에 일단 청문계획서부터 채택을 하자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당초 5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전체 회의가 지금 들으신 쟁점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는 속보. 이 시각 국회 현장과 함께 여러분께 먼저 전달을 해드렸는데 국회 취재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오후에 벌어진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야 원내대표가 단판 끝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레 6일 하루 동안 이 하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관련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법사위 전체 회의가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앞서서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생방송 화면으로도 보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인 송기현 의원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먼저 오늘 여야 합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모레죠. 금요일인 오는 6일에 하루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일찍 했으면 좋았는데 아쉽다면서도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로 이견이 많았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아래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인 채택 문제였는데요.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 부분 관철됐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한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자유한국당이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만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도 부적격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더는 증인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도 모든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통 크게 양보하는 형식이 되었다. 여야 원내대표 오후 회동에도 불참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면서 청문회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법사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 청문회가 실제로 열리기까지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들이 있죠? 네, 앞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현 의원이 언급도 했는데요.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청문 계획서를 국회 법사위에서 채택을 해야 합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인데요. 이 전체 회의에서 청문 계획서 또 증인 채택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앞서 앵커도 언급했듯이 오후 5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었는데 현재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송기현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말한 것 보셨는데요. 한국당에서 증인을 합의해야 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다면서 실무진 사이의 의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원내대표들끼리에는 증인 없는 청문회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발 기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증인 채택 문제인데요. 원래 이틀로 예정됐던 청문회를 하루짜리 청문회로 하고 또 증인도 없는 청문회를 대체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증인을 채택해야 된다. 그래서 실무진 사이에서는 증인을 채택해서 청문회를 열자, 이런 방안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긴급 대책회의도 가졌습니다. 청문회 수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에는 합의를 했지만 한국당발 변수로 정말로 청문회가 열릴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문회 개최는 새로운 또 변수가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조국 후보가 늦었지만 다행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 앞서 조 후보자 아내가 교수로 재직하는 동양대학교에서 딸이 허위로 총장 표창장을 받거나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 실험을 원래 연결했던 분과 그다음에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교수님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형사 절차 통해서 어떤 과정인지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청문회 거쳐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 14억 원을 출자한 펀드의 투자처 대표가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뒤 관급 공사를 잇따라 수주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웰스 C&T 최모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펀드를 투자받은 가로등 전멸기업체 운영자입니다. 저도 억울한 심정이니까요. 제가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조국 후보자는 전혀 모르세요? 억울하시다는 게 어떤 부분이 좀 가서 검사님한테 다 말씀드릴게요.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처남 가족은 지난 2017년 7월 모두 14억 원에 이르는 돈을 코링크 PE의 사모펀드에 출자했고 코링크는 이 돈 대부분을 웰스 C&T에 투자했습니다. 웰스 C&T는 이후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따냈습니다. 매출도 2017년 17억여 원에서 이듬해 30억여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면서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 배경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를 상대로도 코링크 펀드를 투자받은 경위와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링크는 비상장사인 웰스 C&T를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해 우회 상장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에게 투자를 추천한 오촌 조카가 펀드의 실제 운용자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한 오촌 조카와 펀드사 대표가 사모펀드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고 귀국해 조사받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 합의와 관계없이 검찰은 수사 보안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지금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고 확대 해석이라며 좀 더 중장기적인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은 이미 발표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제주에 또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주로 동부 지역에 집중됐는데 1시간에 100mm 안팎의 폭우로 일부 도로와 농경지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유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선 도로를 따라 흙탕물이 흘러내립니다. 밀려드는 물줄기는 하천을 연상할 정도입니다. 갑작스러운 물바다로 차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엉금엉금 지나다닙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서귀포 남원읍에서는 도로 침수로 차량에 고립됐던 3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땅속에 묻혔던 통신 케이블이 폭우에 드러나 긴급 보수 작업을 벌였고 신축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내린 많은 비에 일부 지역 밭은 호수로 변했습니다. 밭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더 낮은 밭으로 밀려 들어가 또 다른 물바다를 이룹니다. 파종한 지 얼마 안 된 당근밭도 물에 잠겼습니다. 밭 한가운데로 물길을 잃었고 막 싹을 내민 농작물은 휩쓸려 갔습니다.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망치게 됐다며 한숨만 내쉽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습이 높고 그리고 또 쓸리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썩는 부분이 많죠. 지금 뿌리작물 같은 경우 무 심어놓은 거는 밑에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기습폭우가 제주 동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말에는 태풍까지 예보돼 있어 침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개 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서 연내 모두 5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 연휴 이후 10월 13일까지 한 달간 인하하고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을 기존 27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이고 또 SRT 다자녀 할인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출 관리 강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우리 정부 결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외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보복 조치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 자신들은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고시를 개정한 이유와 캐치홀 규제 등 한국 수출 통제 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달 중에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블룸버그 통신 기고문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동북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문제는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방 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 안보대화가 사이버 워킹그룹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대사관 부대사, 일본은 요시노고지 방위성 국제정책과장, 중국은 피밍용 군사과학원 부원장, 러시아는 알렉산더 노비코프 국방부 국제군사협력과장이 참석합니다. 국방부는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러시아와는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가 국내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기지 반환 조치가 최대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조치에 관한 결정을 인지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이러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기지 26곳의 조기 반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외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평행 트래블 홈페이지를 보면 이 회사는 최근 남북전 관람권을 포함하는 2박 3일 평양 관광 패키지를 출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평양 트래블은 축구 경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불가항력의 상황이 생긴다 해도 나머지 방북 관광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고 미리 낸 여행비도 환불, 할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2달 넘게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달립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사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각종 고소고발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109명.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3명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특별히 취급받을 필요가 없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응당히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어떻게 보면은 흔들기 위한 이러한 경찰 소환 수사에 응할 수 없고 이 수사는 본질적으로 순서대로 해라. 국회의장 소환 수사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을 다시.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남은 방법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겁니다. 경찰은 소환 불응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 또 그런 처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 등을 강구를 해서 수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소속 정당을 떠나 동료 의원의 체포를 원하지 않는 일종의 카르텔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에 강제 수사까지 동원된다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수사의 원칙과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사법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마트가 일부 점포 가전 담당 직원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 고객에 대한 음란 대화를 나눈 사실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마트는 가전 판매점 직원들이 여성 고객을 성희롱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공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이마트 가전 판매점인 일렉트로마트의 일부 매니저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여성 고객을 성희롱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공유하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 병원에 가는 환자들,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방안을 밝혔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증 환자는 줄이고 중증 환자는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감기나 고혈압, 노년성 백내장 등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암이나 희귀 난치 질환 등 중증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경증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현재 60%인 환자 본인 부담률이 단계적으로 오르고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손보험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의 실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도 강화해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의 입원 환자 비율 30%를 넘겨야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유리하게 수가 구조도 바뀝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명칭도 중증 종합병원으로 변경됩니다. 환자가 병의원으로부터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종합병원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구조도 바꿔서 병의원의 의사가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찾은 경증 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의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되고 건강보험 수과와 관련된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쯤 경북 안동시 송현동 중학교 과학실에서 포르말린 100ml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사고로 과학실과 옆 교실에 있던 학생과 교사 61명이 메스꺼움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교실에 있던 학생 400여 명은 강당으로 대피했으며 오후 3시 20분쯤 안전 점검을 마친 뒤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학교 측은 쉬는 시간 학생이 장난을 치다가 포르말린이 들어있던 동물 표본을 깨트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배우 최민수 씨.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여전히 억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민수라는 단순히 대중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그 조건 하나로 저에게 이제 좀 약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무조건 경찰서를 가자.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는 무슨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습니까? 그래서 저 손가락 욕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에 대한 부분은 생각 좀 해볼게요. 네, 검찰이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 새벽 미국에서 입국한 이 씨는 액상대마와 대마 사탕, 대마 젤리 등을 몰래 들여오다가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차 조사가 끝난 뒤 이 씨를 그대로 귀가시켜 이른바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례를 계기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이 미국처럼 흉악범의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해서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유정에게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건 지난 6월. 이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지만 고유정은 번번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선 달리 얼굴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 공개 조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방법은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외국처럼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입건된 피의자의 머그샷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정보로 규정해 온라인 등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도 흉악범의 경우 수사기관이 자체로 판단해 사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은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는 게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하지만 헌법에서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는 그 내용 자체가 매우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연 소지가 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미연 소지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 경찰은 법무부의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면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오늘 범죄인 인도 법안, 즉 송환법의 공식 철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같이 보도하고 홍콩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시위대가 요구했던 5대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의 송환법 철회와 민주화 요구 시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캐리람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완전 철회할 거란 보도가 나오자 홍콩 증시가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홍콩의 항생지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관련 보도가 나온 뒤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을 해 어제보다 3.95% 치솟은 26,535.6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홍콩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혀왔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와 민주화 시위가 홍콩 정부의 송환법 완전 철회로 해결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한국인의 문화하고 국민성이라는 주자. 최근 논란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고 언론조차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급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사기, 위증, 무고가 수백 배 많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는데 YTN 취재팀의 확인 결과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거짓말은 한국인의 문화다. 이런 주장이 최근에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뭐가 있죠? 네, 이렇게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 책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영훈 교수,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위안부 모두 자발적인 것이었고 일제 침탈 역사는 우리 교과서의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이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이런 충격적인 내용도 내용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구역질라는 책이라고 비판해 화제가 된 것도 이유입니다. 3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일도 있었는데요. 책의 프롤로그에 적힌 내용이 한국은 거짓말의 나라고 거짓말하는 국민이 사는 나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주변에 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은 절대 아닙니다. 이 프롤로그 내용이 궁금하면 이영훈 교수가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책의 프롤로그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데 잠깐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4년 위정죄로 기소된 사람이 1,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일본에 비해 172배입니다. 뭔가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영훈 교수가 한국의 거짓말 문화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한 영상을 좀 봤는데 책에서도 영상에서 수치를 말합니다. 근데 책의 프롤로그에 담긴 내용과 이 문장이 정말 똑같은데요. 이후 일본과 한국의 위증죄 그리고 무고죄, 사기죄 발생 건수를 비교합니다. 2014년에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400명, 일본의 172배라고 쓰여 있는데 인구수를 고려하면 1인당 위증죄가 일본의 430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고는 일본의 500배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이 위증은 이 허위를 증언한 것이고 무고는 거짓으로 고소 고발을 한 것, 사기는 남을 속이는 일이긴 합니다. 이 그래픽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 수치가 맞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한국과 일본 경찰청과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수치를 확인해 봤는데 이 책의 내용과 비슷한 수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위증, 무고, 사기 이 세 가지 범죄 발생 건수를 인구수에 비례해 비교하면 한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이렇게 수치만 보기에는 수백 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거짓말의 나라다. 뭐 이런 주장들이 혹시 맞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나라별 범죄 통계를 이렇게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한국은 거짓말의 나라라는 주장의 근거는 범죄 발생 건수인데요. 이 나라별 사법 시스템이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일본은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을 쉽게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받는 고소 고발 건이 적으니 당연히 위증, 무고 그리고 사기 발생 건수도 낮게 잡히는 건데요. 국가별 범죄 비교는 살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의미 없다는 게 국제적으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에 권리의식이 강한 한국인과 체제에 순응하는 일본인이라는 문화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문제를 덮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거죠. 굳이 사법부에 가서 서로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히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이게 굉장히 낮아요. 이게 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법적인 차이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까지 뭐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라별 단순 범죄 발생 수치 비교의 맹점을 보여주는 게 또 따로 있는데요. 이 위증, 무고, 사기 말고 다른 범죄를 비교했을 때 이 책과 비슷한 논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절도 발생은 매년 우리나라의 3배 이상인데요. 이것도 그래픽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청 홈페이지, 일본의 경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 통계치를 확인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매년 발생하는 일본의 절도 건수 우리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찾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본의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인구수를 고려해도 우리보다 굉장히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대로 그 똑같은 논리를 편다면 일본은 절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책의 내용,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내용과 비슷한 주장이 아주 오래전에서 또 한 번 또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100년 전에 똑같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취재를 하면서 확인한 자료가 있는데요. 1919년 3월 21일 그리고 22일 날짜에 영어로 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운영하던 신문사 서울프레스라는 영자신문사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두 개의 기사를 확인했는데 내용을 좀 보면 좀 기사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이 평균적인 한국인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악명 높은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인은 소문을 날조하고 퍼뜨리는데 능숙하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발생한 연도에 있는데 3.1운동이 발생한 연도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19년 이 해당 기사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3.1운동이 발생을 했고 일본의 조선 민중 학살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런 사실을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 이런 기사를 내고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부끄럽고 잔인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한국인은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문화가 퍼져 있다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취재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식민사관에서 비롯한 말도 안 되는 주장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거짓말이 한국의 문화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 어떻게 보면은 개인 저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문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시 국회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지 시작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법사위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게 나와달라는 부탁을 해야 될 거고 그 증인은 법적인 증인으로 소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올까 말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인 채택과 된 합의를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합의는 이 자리에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신청서가 나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들 빼고 나면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여기 있거든요. 그냥 이거 이렇게 가족 그러면 간사님들 두 분 나가서 얼른 합의해 오시죠. 세 분 최배 의원님까지 가서 합의해. 응? 간사를 설명을 해야 간사지. 위임 받았더니 두 분이 예.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해도 된다는 게 그간의 마이크 좀 예. 아니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게 가족 정의 아닙니까? 자, 합의하시고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자, 그러면 정확하게요. 5분간만 정해야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합의하는 데는 저는 5분 이상 안 걸린다고 봐요. 좀 따라주세요. 그리고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야 되겠어요? 네, 청문회가 합의되기 전에도 결국 가족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가 계속 열리지 못했고 무산 위기를 맞았는데 청문회를 열기로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하고 나서도 결국은 증인 채택 문제가 지금 법사위 전체 회의 보셨다시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상규 위원장이 5분 정도 정의를 하겠다라는 현장 상황까지 보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지금 보면 자료 요청 문문, 그다음에 실시 계획서, 증인 채택 관련한 이런 안건들이 올라서 이게 통과가 돼야 청문회로 이어지는 건데 증인 채택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당과 지금 야당과 여당의 지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전체 회의가 정회가 됐습니다. 네.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증인 채택 합의를 촉구했고 또 간사 간 협의 내용인 관계로 여야 간사에게 합의를 촉구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다시 공방이 이어졌고 네, 5분 동안 정회를 통해서 합의에 5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분간 정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해가 된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한국당은 증인 채택 없이 청문회 열기 어렵다. 사실상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나고 나서는 사실상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이다. 앞서 저희 전 의원 대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됐었는데 한국당이 증인 채택 없이 청문회 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청문회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5분간 정회가 됐고 다시 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내에 속개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증인 채택 등 안건 관련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노인들에게 천연 정력제라고 속여 가짜 건강식품 수십억 원어치를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18,000명이나 됐는데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관들이 인천에 있는 제조 창고를 압수수색합니다. 한약 제품과 용기가 상자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 제품처럼 보이지만 모두 허가 없이 만든 가짜 건강식품입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이런 걸 막 이렇게 팔면 되겠어요? 이거 팔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죠? 적발된 업자들은 오미자와 복분자 등 약재를 넣은 천연 정력제라며 주로 60대 이상 남성들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값싼 쑥 등을 넣어 엉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중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들여와 섞어 판매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성분 역시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에는 하루 권장량의 25배가 넘는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 의심 없이 샀던 피해자들은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먹어보니까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으면 그냥 물이 안 넘어가고 그냥 막 속이 터질 것 같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업자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다른 가짜 약을 권해 팔기도 했습니다.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 이거는 명현 반응이다. 그러니까 약품 이런 좋은 걸 먹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복용하라고 하고 아니면은 더 좋은 다른 제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팔린 가짜 정력제는 지난 2012년부터 92억 원어치, 피해자는 18,000명에 이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제조업자 2명을 구속하고 판매업주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내일도 가을 장마가 이어지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설상가상 폭우 뒤 주말에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우선 모레까지 서울 등 중부와 제주도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우 뒤 주말에는 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주말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낮 동안 서해를 따라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주말 저녁쯤에는 강화도 부근에 상륙한 뒤 밤사이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해안가에는 초속 40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요.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법사위 전체 회의가 5분간 정회가 되는 상황까지 국회 연결해 보여드렸습니다. 원내대표 합의로 금요일 청문회를 열기로 가까스로 합의를 했지만 다시 여야는 이렇게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어 조국 청문회 전국 다시 변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